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시간에는 이야기했듯이 전자감독제도, 주로 전자발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내용을 좀 볼까요? 잘 보였나요? 최근 전자발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전자발찌 성폭력범죄인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하면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으면서 관심이 더 많아졌죠. 우리 공부했듯이 전자발찌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기보다는 특정 어떤 장소에 가두어두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전국적인 지상파 시스템과 미군 당국 소유의 GPS 위성을 결합해서 범죄자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미국의 9.11 테러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다 더 좀 같이 이 추적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전 세계가 그 효과를 인정되고 또 보호관찰의 강경화, 형사정책의 보수와 강경화 기조는 뭔가 사람을 보다 더 밀착 관리해서 사회 안전하기 위한 데 대한 목적들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전 세계로 전 세계가 도입하게 되는 그리고 요즘은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좀 폭넓게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자발찌는 1983년 오늘은 전자발찌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잘 들어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기말 평가 때도 전자발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소위 전자감시 제도의 의미가 뭐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 여러분들이 내용은 그렇게 쓰면 좋겠죠. 전자발찌란 무엇이고 전자감시 제도란 무엇이고 오늘날 각국에서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죠? 그렇죠. 이제 개인의 보호보다는 보호 관찰이 사회 안녕, 공공의 안전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밀착 감시하는 제도로서 도입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모든 범죄자에게 채워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처음에는 성폭력 사범에 채웠다가 다음에 흉악범들, 강도 살인 등에까지 폭을 넓혔는데 현재로는 가석방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소위 보호관찰부 가석방인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만큼 폭넓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가석방에 대한 기능, 그 실효성의 부분들, 그 실효성이란 건 뭐죠? 기능은 그렇죠. 시설 내에서 사인의 촉으로 가서 보다 사회 복귀를 소위 개인의 어떤 재사유화를 더 촉진하고 도모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심한 낙인 같은 걸 국가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저는 갖는다 이랬는데 여러분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유지될까요? 어느 것이 바람직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의견을 써도 좋습니다. 이 시험 때는 전자발찌는 1983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처음 사용됐는데 당시에 잭 러브라고 하는 판사가 음주운전자 등에게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판결을 내린 데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된 담배값 크기에 그때부터도 그 정도 크기였나 봐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이즈를 줄였는데도 어, 신발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어, 그런 담배값 크기의 발신기가 쏘는 신호를 중앙 컴퓨터가 받아서 범죄자 이치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만화나 영화 보셨나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에서 얻었대요. 악당이 스파이더맨에게 송신기를 몰래 붙인 뒤에 뒤쫓는 장면을 본 판사가 컴퓨터 회사에다 전자발찌 개발을 의뢰했다는 것이죠. 재밌죠? 처음에는 어쩌면은 구금을 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고, 그래서 보호적 의미가 강했는데 오늘은 철저히 보안 처분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자발찌는 교도소 과밀 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됐지만은 이제 보다도 감시의 기능이 강해졌죠. 관찰의 기능, 보호보다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개발돼서 활동 운영되고 그 효과가 인정되자 영국,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뭐 쭉 전파돼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부분을 도입할 만큼 운영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성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그 당시에는 법 자체를 만들 때 성폭력 사범에게 착용하도록 했었어요. 2008년에 처음 시행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미성년자 유괴나 살인 강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일반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재범의 위험성, 사회 안전을 위해서 온란은 채우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그렇죠. 지난번에 조두순이라고 하는 성폭력 사범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소 후에도 전자감시를 위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전자발찌 착용은 법원이나 법무부가 결정하는데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만기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만기 출소까지도.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최장 4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고 사고가 나잖아요. 사건이 이루어지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뭔가 좀 더 그 기능을 높이자, 첨단화하자. 또 전자발찌를 끊을 수 없는, 이번에 끊은 것은 공업용 그라인드 뭐 같은 그런 걸로 해서 그 벨트를 절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벨트 자체가 보다 더 견고하고 강한 걸로 하자. 뭐 이런 논의들 있는데 근본적인 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치료, 소위 재사유와 사회 재통합 이런 부분과 함께 가야 실효성도 있고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평가 때 시험을 내더라도 그런 부분들 전자발찌는 어떤 기능이죠? 전자발찌란 무엇이고 전자감시제도의 하나죠. 그런 부분이 초기에 미국에서 개발될 때는 보호적 기능도 있었죠. 구금을 시키지 않으려고 또 수용 밀도를 높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형사정책의 강경화, 보호관찰의 어떤 보호적 기능보다는 관찰의 부분, 사회 감시, 또 사회 안전에 대한 어떤 보안의 기능들 이런 쪽으로 변해 왔는데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은 어떤 것일까?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논쟁을 뭐 지면을 통해서나 학자들이나 사람들의 관심의 부분이 전자발찌만 차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불만이긴 해요.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것이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책이라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경고해야 된다. 보다 더 기능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제 판단은 꼭 채울 사람만 채워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조금 더 소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번에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대면적으로 할 수 없어 모일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놓치긴 했어요. 그랬더라면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들은 그런 거죠. 전자발찌 체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가 감시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범 방지,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다라고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꼭 그렇게만 강조해서는 이 문제 해결책일까 하는 데 대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 그래요. 오늘은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은 이쯤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무슨 문제들을 좀 공부해서 정리하면 좋을까 하다가 문제를 제가 네 사문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그 중에서 세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사이버 교육난과 그리고 여러분들 백석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항이 네 가지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영미와 영국, 미국과 유럽 보호관찰의 특징. 두 가지의 특징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뭔가요? 벌써 프로베이션과 퍼로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구분 없이 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보호관찰이 운영되고 있죠. 전 세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권과 유럽은 그 정책이나 제도들의 중점에 있어서 좀 차이는 보이죠. 후문종 측정을 강조하는 유럽의 어떤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다 더 강화된 개인의 보호보다는 사회의 안전. 이 문제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나요? 두 번째는 피해자 정책의 친화성. 피해자 정책의 친화성이 뭐죠? 그렇죠. 보호 관찰이 이제 그리고 피해자학에서도 정말 피해자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였죠? 뭐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학자들이 이제 갖게 된 거죠. 처음에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이 뭐였지, 피해자의 지위나 신분이 뭐였지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강조되는 것은 그럼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심, 그리고 보호 관찰에 있어서도 이제 피해자 정책에 대한 친화성 그랬는데 피해자의 원조 보호 이런 쪽에 가장 강조하고 잘하는 나라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아시아의 보호 관찰을 보면서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면 쉽게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호 관찰이나 특히 갱생 보호 쪽에서도 이제
피해자 정책이 친화적인 소위 피해자 원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의 피해자 정책의 친화성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호관찰의 이념과 기능을 공부할 때 한번 공부를 했었죠. 피해자 정책 관점에서 시설 내 처우에 비하여 보호관찰 활용이 보다 유리하다. 피해자 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새로운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영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위 원상회복, 배상, 중재, 피해자의 용서, 화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친화적 정책이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사인의 처우 분야에서 피해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주된 내용에는 그렇다고 그랬죠. 보호관찰소에 피해자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까지 배치해가지고 가해자의 가석방, 가태원 같은 때도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피해자 친화적이죠. 예전에는 사라진 존재, 잊혀진 존재. 피해자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범죄 당시에만 존재했던 사람 같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 정책의 어떤 친화성, 그 의미와 동향,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이제 이야기했듯이 전자감시 제도의 의미와 평가. 전자감시 제도, 특히 전자발찌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였죠? 가져야겠죠.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죠? 성격이 굉장히 제재적인 조치로서 많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년사법, 보호관찰에서 보호적 기능은 늘 소년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소년법에게, 소년수에게는 또 비행소년들. 소년사법이란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떠올려 볼까요? 그래요. 국친사상이죠. 국가가 아버지처럼, 친권자처럼 보호하는 그런 소년사법의 소년사법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 국친사상이죠. 소년 보호주의. 그래서 소년의 복지 향상과 균형 비례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소년사법의 기본이겠죠. 말 그대로 정말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로서의 그런 뜻을 갖는 것이 소년사법의 의미인데, 우리가 소년 보호 처분은 어떻게 되어 있던 건가요? 그렇죠. 소년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비행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런 소년들로 나눠서 그렇게 선도, 교육적인 처우 등 개선 가능성 같은 걸 염두에 두고 그 나이들을 나눠준 거겠죠. 근데 보호 처분의 이제 종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호부터 10호까지 둬서 주로 이제 1호가 가장 가볍고 10호가 가장 무거운 거죠. 6호부터는 뭐 아동복지시설, 또 병원, 의료소년원, 그리고 8, 9, 10호는 소년원에 보내는 거 이렇게 시설에서 주로 이제 관리한다면은 1호 처분은 보호자나 어떤 소년을 재범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거 1호 처분.
2호부터 5호까지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눠주는. 이게 소년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소년 사법의 의의를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년 사법의 의의와 소년 보호처분의 의의, 이건 우리 보호관찰 공부하면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문항에서 제가 세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전반적인 거죠. 사실은 영미와 유럽을 그 특징을과 최근 동향을 이야기하는 건 보호관찰 전반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폭넓은 게 그죠. 근데 그걸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영미와 유럽의 보호관찰의 특징 그러면은 처음부터 안문 정책, 후문 정책의 성격들, 그다음에 그것들의 양 국가가 운영하는 약간의 다른 두 개의 차이점, 그리고 최근 동향에는 보다 더 강경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이라는 건 보호관찰 전반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정책의 친화성, 이 부분은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 뭐 이거는 잘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피해자 정책의 친화성, 이게 최근에 또 동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감독제도는 최근에 그렇게 관심을 우리한테 많이 갖고 있는, 무엇보다도 뭐 이제 가택구금을 할 때도 효과적이죠. 전자감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전자발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설명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로 더 통제 부분이 강해졌고, 그걸 통해서 재범을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관계도 할 거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폭이 넓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성은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제가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사정책을 또는 보호관찰을 공부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년사법의 의의와 소년 보호처분의 그 의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한 게 있나요? 시험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15주차 수요일이니까 22일 수업이 시작되는 7시에 시작해서 1시간 동안 60분 동안 시간을 줄게요. 그래서 A4 이메일 범위 내에서 썼으면 좋겠어요. 세 문제는 하나는 어떤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50점이겠죠. 두 문제는 25점씩. 그렇게 배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보는 방식이고 요령인데, 큰 문제는 조금 더 그 양에 있어서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단답형식으로 쓰면은 그런 큰 문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죠. 좋은 점수를 받기는. 그래서 50점짜리는 한 장 정도, 다 아니더라도 그 정도 일정 양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두 문제는 25점씩. 그래서 100점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A4 이메일 이내로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60분이 주어지고, 지난번 시험 때 좀 곤란했던 학생들이 2명쯤 있었어요. 이 과목에도 1명 있었던 것 같고, 다른 과목에도 1명 있었는데, 도중에 시험을 보다가 나갔는데 못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은 저도 좀 개선해 볼 생각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가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시험 보는 장면 한 컷만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백석톡에 다시 당부하는 말을 쓰도록 할게요.
한 학교 수업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보호관찰에 대한 어떤 보호관찰에 대한 지식도 그렇지만 그 의미와 여러분들 어떤 그 의미를 통한 그런 마인드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형사정책적에 대한 어떤 세계관, 가치관 그런 걸 형성하는 하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한 학기 동안의 강의였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1시간 강의가 있다는 것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애썼어요. 안녕.